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관세 부과 시점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처럼 세부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0%였던 관세가 이제는 15%가 됐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유무역 시대의 종말이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회귀를 뜻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백범흠 교수 나오셨고요.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포스코 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미 FTA, 죄송합니다. 한미 FTA. 말을 벌써 잘못했군요.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이 지어지면서 시장에 큰 불확실성이 하나 사라졌다. 그래서 나름의 기대도 컸는데 증시 반응은 의외로 좀 뜨뜻미지근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뭐 소문에 사서 그러니까 뭐 뉴스에 팔아라 먼저 이거가 오늘 약간 이제 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네. 사실은 이게 이번 주가 정말 그 슈퍼 위크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8월 1일 앞두고 관세 이슈도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실적도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BOJ와 그러니까 그다음에 페드의 또 그 FOMC 회의도 있었잖아요. 근데 내용들 자체가 관세는 뭐 우리나라까지 해서 나머지 캐나다나 지금 오늘 뭐 스위스 이런 데는 또 이제 한번 두들겨 맞았지만 관세는 우리까지는 이제 일단락 마무리되면서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한 변동성은 좀 소멸이 됐지만 앞으로 8월로 들어가면서 기대했던 연준에서의 그런 비둘기적인 발언 시장의 금리를 인하해주겠다라는 것들이 좀 뒤로 밀리면서 오늘 보시면은 우리나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아시아 전반적으로 빠지고 네. 전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소위 이제 위험 선호도가 좀 하락하는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 전반으로는 위험 회피가 이제 8월 1일부에 좀 나타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협상 타결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에 따라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걸 두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뭐 더 정확하게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따져보면 일본이나 유럽연합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약속한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그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이 EU하고 일본하고 한국인데 그런데 이 GDP를 보면 물론 EU가 많고 그다음에 일본이고 한국이죠. 그리고 한국이 좀 적긴 한데 EU라고 해봤자 중심은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GDP, 일본 GDP, 한국 GDP 비교하면 거의 우리나라 3,500억 달러가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우리는 조선 협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협력이라는 게 미국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이 특히 미국과 조선 협력을 하면서 미국의 설계도를 통해서 아니 미국의 그 해군 노하우를 우리가 습득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력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 과연 이 두 나라 EU나 아니면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좀 과다하게 미국에 투자하게 됐는가 이건 제가 그렇게 보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500억 달러에서 예를 들어서 조선업 협력 펀드인 1,500억 달러는 빼고 나머지 2,000억 달러만 계산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예, 약간 그러니까 1,500달러는 우리한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익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2,000억 달러도 이게 이제 진행되면서 실제로 투자가 진행되면서 얼마만큼 우리한테 이익이 될지 그거는 사실 진행되면서 이익을 비교 형용해봐야 이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제 세부적인 협상은 더 진행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일단 총 숫자만 보면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숫자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는 뭐 당초 예상했던 계획이 뭐 그 300억 불이다. 뭐 이 정도를 갖고 조선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물론 1,500억 투자 정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한데요. 애초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부터 그 기준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주요국들과도 사전에 협의하거나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부과했던 거고요. 그 일방적으로 EU든 일본이든 우리든 다 이제 부과를 받은 건데 우리는 그게 이제 부담스럽죠.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무역 흑자 규모에 비해서 일본과 우리는 무역 흑자 규모가 비슷한데 왜 한국은 더 적냐 이런 식으로 또 불만을 사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불리나 이걸 지금 판단해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조선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꽤 큰데 조선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도 조선 업체들도 진출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여러 예를 들어 인프라 산업, 기간 산업 이런 것들은 미국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출하는 특히 이제 방산 산업 위주로 진출할 수 있다고 하면 새로운 시장을 또 확대하는 기회니까 이걸 잘 활용한다고 하면 꼭 우리에게 불리한 그런 손해만은 아닌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한국 입장에서 각각의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설명의 결이 약간씩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투자 수익의 그러면 90%는 미국 입장입니다. 미국이 가져간다. 그리고 투자 결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곳에 하게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이 미국은 거기에 좀 강조점을 둬서 설명을 했고 우리 정부의 설명은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들에게도 기회다. 이게 약간 예, 보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죠.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첫 네. 번째로는 이게 우리가 과거에 미국이 FTA를 과거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한 20개국하고 맺었었는데 FTA가 과거에 정말 말씀 주신 대로 뭔가 합의문이 완전히 결정되는 데까지 평균 한 1년 반 걸렸었고요, 제 네. 기억에. 그다음에 그것이 발효되는 데는 4년, 우리나라는 6년 걸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번갯불에 콩고가 묻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뭔가 합의문을 작성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으로 속도전을 지금 벌이고 있고 본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관세만 갖고 움직이고 이 투자 부분의 내용들은 어찌 보면은 서로 간에 당연히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트럼프가 이미 중간 선거를 그 캠페인을 시작한 거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로 따져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큰 헤드라인 숫자를 던져 자국민들한테 특히 지금 분열되고 있는 본인들의 지지층에 던져주기 위한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좀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제대로 된 합의문이 안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거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도 좀 더 이것을 정교하게 다듬는데 충분한 시간적인 기회 조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전체적인 숫자에 매몰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찜찜하지 않으세요? 찜찜한 구석이 뭔가 좀 설명이 좀 다르니까 남지 않으세요? 이 원래 협정이라는 게 자기 그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미국도 이제 미국 유리하게 해석하고 우리도 약간 우리한테 우리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결국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제 협정문이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그 실제로 이행 결과가 어떻게 이익 분배가 되느냐 이건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 90% 같은 경우도 우리의 설명은 그 90%의 수익을 가져간다는 개념보다는 재투자의 개념으로 이제 본단 말이죠.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건? 일단 원래 외교 언어도 그렇지만 통상 언어도 이중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협상이 체결되더라도 굳이 구체적으로 쓰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나중에 양국 모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네. 유연성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 해석의 목적을 보면 뭐 다른 여담입니다만 USMCA 같은 경우도 그 각국이 서로 동상이몽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투자 부분도 사실은 이제 90% 이익을 이제 리테인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원래 투자라는 게 보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국가에서 이익이 나는 걸 바로바로 이제 본국으로
다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네. 미국이 아니라도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투자한 그 이익을 과실손금을 가급적 재투자하게끔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네. 신흥국이나 미국은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이제 계속 그 부분을 리테인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굳이 그 이익을 다 미국에게 뺏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서 어차피 계속 사업을 하고 계속 수출할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한다고 하면 이게 결국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호 관세 25%에서 15%를 낮췄고 우리가 또 민감하게 봤던 게 자동차 관세. 왜냐하면 대미 시장 의존도가 가장 높은 산업인 거죠. 우리는 무관세로 미국과 자동차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유럽연합과 똑같았어요. 최소한 2.5%의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조금 더 갖고 있었는데 똑같아졌다는 건 다행이지만 2.5%의 가격 경쟁력을 이제는 영원히 누릴 수 없게 됐다는 거는 이건 우리한테는 좀 아픈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고요. 네. 우리는 말씀 주신 대로 2.5에서 15로 간 거고 다른 나라에는 한 중간 정도에서 올라간 거니까 상대적인 이제 그 당하는 강도가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문제는 이제 결국은 그 현대차, 기아차가 이걸 어떻게 응대하느냐, 대응하느냐 전략의 이슈인데 이미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현대 기아가 미국 내에서의 생산 기지를 지속적으로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당장은 좀 일부 아플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미국으로의 생산 기지를 더 넘기면 같은 15%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한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FTA를 자꾸 꺼내서 얘기하는 건 우리의 협상력 때문에 하긴 하지만 트럼프의 그 접근 방식을 보면 이거지 않습니까? 난 모르겠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거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15%에 있어서 우리가 20%, 25%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막은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나마 그러니까 소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충분히 된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영권님 이제 산업 분석 많이 하실 테니까 일본 차, 유럽 차랑 우리나라 차랑 같은 가격 관세를 받고 만약에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경쟁했었을 때에 어때요? 이게 경쟁력이 경쟁 우위다, 경쟁 열위다, 아니면 똑같다? 먼저 죄송합니다. 이제 너무 어려운 질문들. 이 15%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이걸 네. 한 번에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15%라는 수준 자체를 놓고 보면 한국, 일본, 독일이 경쟁하지만 이 15% 관세를 얘기했을 때 가장 불만을 샀던 그룹 중에 하나가 전미 자동차 노조입니다. UAW가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네. 수입 완성차 제품에 15% 관세를 하면서 왜 미국에서 우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만드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을 들여오는 데는 철강은 50%, 자동차 부품은 25%를 부과해서 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냐. 그리고 이거는 미국 정부가 잘못된 그 관세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이런 식으로 불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15%라는 수준은 미국 국내 자동차 생산 업체들도 그렇게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출하는 3국의 자동차 비교를 해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인기 있는 그 중저가 세그멘트에서 보면 별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고장이 잘 나는 차로도 알려져 있고요. 주로 이제 한일이 경합하고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는 원래 그 무관세였고 일본은 2.5% 관세 최고대 관세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네. 더 낮았으면 좋았겠지만 그 정도 2.5%는 사실은 환율로도 상쇄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서도 좀 좌우되는 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정 브랜드 예를 들어 혼다 같은 경우는 현지 생산 비중이 높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기업들도 현지 생산 물량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제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대응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독일 중저가 모델에서 우리가 따돌리고 일본과 한국이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는 그리고 결국은 이제 품질이니 디자인이니 소비자 만족에서 이제 결정될 부분이지만 한 개의 업체가 오히려 독일이 더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독일 차들이 인기 있는 거는 이제 고급 브랜드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지금 현대차니 고급 브랜드들 지금 미국에서 인기가 계속 상승세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장도 진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볼 수 있을 거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원래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2017년 한미 FTA 재개정 과정에서 희생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세그먼트가 바로 픽업 트럭인데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픽업 트럭 하면 무슨 상업용 트럭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의 픽업 트럭은 우리의 SUV 같이 해당되는 굉장히 인기 있는 시장입니다. 전체 네. 시장 규모의 한 45%를 좌우하고 있고요. 네. 이 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다소 지난 FTA 재개정 과정에서 그 관세를 당분간 계속 유예하는, 그래서 그 시장을 희생시킨 면이 있었는데 그 픽업 트럭 시장도 이번에 25%에서 15%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지금 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열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미국산 브랜드가 워낙 인기가 좋아서 당장 그 시장을 개척하기는 어렵지만 중소형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좋은 모델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잘 진출한다 가면 이 부분도 역시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수님,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 만약에 다른 분야를 좀 더 양보를 하고 자동차 관세 12.5%를 얻어낼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5%가 지금 공이 다 똑같이 적용됐는데 우리는 이제 FTA 체결 국가이니까 지금도 그렇죠. 2.5%의 이점을 더 얻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뭐 가정 섞인 질문을 또 드립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과연 자동차가 EU와 일본과 한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그 독일도 자동차가 EU의 중심국가 독일 아닙니까? 독일한테 자동차가 엄청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네. 마찬가지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 봤을 때 만약에 특정한 나라를 갖다가 좀 더 우대하게 대우해주면 그럼 다른 나라들이 그 열의에 빠지게 되고 또 미국 시장도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미국이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우리 이제 그 앵커께서 이제 물어본 대로 과연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분야에 뭐 소고기라든가 쌀이라든가 네. 그렇게 양보를 한 경우에 그럼 2.5% 그대로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았겠느냐? 우리 세 사람이 다 같이 토의하면서 그건 아닐 거다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봤을 때는 대강 그 세 나라는 우리와 비슷한 그 수준의 자동차 기술을 갖고 있고 거기도 중요성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5%를 우리가 설사 농산물 분야에 양보했더라도 못 받을 거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의약품, 그리고 더 우리가 민감하게 보는 반도체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 협상 타결을 지으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한다고 하는데 최격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불리하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은 조건을 받아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좀 대만이 20%로 확정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쨌거나 또 사실은 대만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도 거기에서 15% 아닌 20%가 나왔다는 것은 뭐랄까요?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역으로 제가 그냥 이거 미뤄 짐작 건데 네. 2.5를 포기하는 대신에 나머지 앞으로 있을 반도체니 바이오니 뭐 앞으로 쭉 품목별로 미국이 생각하는 관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건 트럼프의 마음이니까. 네. 하지만 거기에서 적어도 남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사전적으로 만들어놨다는 측면에서는 현대 기아차한테는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충분히 뭐 서로 맞바꿀 만한 정도의 가치는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우리 정부에서도 설명했지만 마스가 프로젝트, 한미 간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미 간 조선업 협력 발표가 나자 중국이 백 교수님, 예. 중국이 견제구를 날렸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와 중국이 조선업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고 미국은 안보 차원에서도 지금 조선업을 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한국이 이제 미국의 손을 잡았단 말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은 이제 그 현재 서태평양에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 패권을 뒷받침하는 게 첫 번째 해군력이고 두 번째 공군력이죠. 그런데 중국은 지금 이제 조선 능력이 살아 있고 미국은 죽었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제 그 미국은 한국을 손잡고 해운력을 키우려고 그러고 있고 네. 그러면서 두 가지 그러니까 중국이 봤을 때는 첫 번째 만약에 그 미국의 해군 함정 건조 능력이 좋아지게 되면 제고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중국 위협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한국이 그렇게 그 과정에서 한국이 상당한 기술 수준을 높이게 되면 네. 그러면 한국은 좀 더 성능이 좋은 여러 가지 함정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중국이 코앞에 성능 좋은 함정을 생산하는 나라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은 당연히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보기에 한미 간의 조선 협력, 특히 해군 함정 건조 협력은 중국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이렇게 보게 돼서 그래서 이번에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뭐 언론을 통한 견제구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 걱정은 중국과의 교역도 많고 하니까 혹시 이제 이게 빌미가 돼서 혹시 중국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과거 사드 사태처럼 뭔가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오영구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벌써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아까 이제 앞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중국이 글로벌 선박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업용 선박하고 군사용 선박을 모두 지금 중국이 우위를 보이는 상황에 처하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고 우리가 네. 거기에 선뜻 적극적으로 응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장 조선업만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하고 한국, 특히 일본 세 나라가 그 선박 조선 시장에서 경쟁한 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네. 오히려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프리미엄 시장 위주로 가고 있고 중국은 이제 여전히 물량 위주로 이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시장에서 네. 우리도 중국한테 엔진 부품 기자재들 많이 발주를 하고요. 또 선박을 발주하는 주요 그 발주처가 미국하고 또 유럽입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이 조선업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기도 쉽지 않고 우리가 위협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제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예. 분야에서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사드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서해안 일대 뭐 인공 구조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강한 요즘 한류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화장품이 이미 이제 좀 많이 우리가 주춤해졌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은 뭐 여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중국 견제가 어느 정도 한국 조선 산업의 보호 장치가 되는 그런 면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박사님께서 사드와 같은 그런 정도의 보복 조치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한테 그런 그 위협을 가하게 되면 이미 북한 또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국내 사정이 나쁘고 거기다가 미국에 의한 관세 압박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제가 들은 바로는 중국이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좀 나쁘게 못되게 그렇게 하는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중국이 우리한테 음으로 양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 조선업은 협력 프로젝트가 되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도 조선 섹터는 확실히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더라고요. 특히 이제 한화그룹주를 비롯해서 뭐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래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물동량 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었다가 늘고 상당히 뭐랄까 이게 오버캐파라고 하죠. 이게 네. 공급 과잉, 컨테이너 뭐 이런 거에서 운임이 많이 빠지고 걱정들 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세상을 여러 개로 경제 블록으로 나누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배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시대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중국 선사나 중국에서 만든 배는 미국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잖아요. 너무 비싸갖고. 그러면 그만큼이 시장에서 사실은 빠지고 더 많은 배가 필요해지는
이런 사실 전 세계를 놓고 보면 비효율이지만 적어도 조선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수급이 좀 공급이 너무 과해서 수요가 적을 거라는 걱정을 상당히 뒤로 좀 후퇴시킨 그런 면이 분명 생겼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서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중국 다음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상황 자체가 일정 부분은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향후 장기 수요를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플러스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히려 우리나라 들어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만들어줄게. 대신에 우리한테도 투자 기회를 줘. 이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역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꿰서 가는 게 아니냐. 우리가 어찌 보면 좀 미국과 좀 대등한 측면에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조선사들에 대한 적어도 향후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장밋빛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 분명하다. 이렇게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농산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농산물 시장도 한미가 설명이 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완전이라는 부사를 썼어요. 근데 우리 측 설명은 다릅니다. 쌀과 소고기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이거는 그냥 요 문장만 보면 두 문장이 충돌하거든요. 뭐가 맞는 겁니까, 백 교수님? 이미 우리나라가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 99.75% 개방을 했죠. 미국 산품에 대해서. 네. 그런데 미국은 뭐 완전 개방했다. 우리나라는 뭐 쌀과 소고기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쌀과 소고기가 개방 대상에서 빠진 건 분명하고요. 그럼 나머지 예를 들면 뭐 GMO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콩, 옥수수 아니면 사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안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뭐랄까 한미 양국 간의 국제 협의를 봐야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앞으로 이게 이제 협상하면서 좀 더 분명하게 정말로 그렇게 됐느냐 어느 쪽 말이 맞느냐는 나중에 협상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쌀과 소고기는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더 명확하게 설명한 건 사실 우리 정부의 설명인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우리 정부의 말을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한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국과 일본에게 쌀은 특히나 굉장히 민감한 품목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오히려 지난한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용도로 사용했죠. 그래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사실은 그 자리에서 뭐 숫자를 막 올려가면서 많은 협상의 어떤 뭐 이득을 얻어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97.5% 이미 개방돼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가 완전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뭐 논리적인 건 차치하고라도 어떤 정치적인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서 본인의 계정에 이제 그렇게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루스 소셜 보면 틀린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의 언어로 서로 이렇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추후에 이제 세부 협상을 계속 이어가는데 협상에서 미국이 이제 불리하다고 느낄수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관세 장벽 같은 검역이라든지 예. 안전 위생 규정 완화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면서 압박할 가능성은 뭐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전 브리핑에서 사실 농산물 개방 카드도 협상 테이블 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쌀 소고기 추가 개방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걱정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 지금 우리 정부 설명은 지켜냈다라는 쪽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그만큼 쌀 소고기는 개방 여부가 되게 민감한 품목으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나 보죠. 예, 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민들이 주 생산 품목이 쌀인데 그건 당연히 민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다 먹는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이 다 먹고 지난 2010년도에 그때 광우병 사태 발생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쇠고기를 우리가 개방하게 되면 정말로 국내적으로 정치 사회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개방을 막았고 이건 상당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측을 설득하기 위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당시 광우병 사태의 전 국민 시위
하는 그 사진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만큼 민감하다. 그래서 소고기 개방 안 된다. 쌀 개방 안 된다. 이걸 계속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돌이켜보면 쌀 소고기 개방 안 된 거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켜내야 될 레드라인이었던 셈이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잘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아픈 데를 선제적으로 찌른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동네 싸움에서 우격 다짐으로 주먹 다짐하는데 뒤에 총이 있다고 총을 함부로 꺼내서 겨누고 심지어 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가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선박 시장에서 협력도 해야 되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 글로벌 패권 경쟁할 때 아시아에 요구해야 되는 것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한국에서 굳이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과거와 같은 그런 상황을 유지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위협 수준을 넘어서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리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또 하나 마지막에 붙였던 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2주 안에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한미 정상회담이 공식화된 셈입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를 뭐라고 보시는지 백 교수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합의를 한 관세 협상과 그 다음에 이제 국방 안보 협력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뭐 여당도 이렇게 비판하지만 한국 정부가 뭐 친중이냐, 뭐 심지어 이제 뭐 종북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 협상이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얼마만큼 앞으로의 대중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게 중심점이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 그 정상회담의 주요 어제도 첫째가 경제 그러니까 관세를 중심으로 한 경제 문제고 네. 두 번째 대중 그 외교 정책에서 한국의 기여 국방 안보 협력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그 관세 협상의 타결지였다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프레임워크 큰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덧붙이게 되는 세부 협상이 되겠군요. 그 세부 협상의 내용에 따라서 협상 결과에 대한 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의 이미 협상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 협상은 오히려 이제 좀 정상회담까지 이제 기간이 뭐 2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실무자들끼리 이제 세부 협상을 다 조율을 하면 양국이 만났을 때 그 의제들을 확인하고 이제 서로 그 서명하는 그런 절차가 될 거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민감한 중요한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방위비 문제라든지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조정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 전자권 전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새로 바뀐 우리 새 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의 어떤 재확인이라든지 그리고 물론 지난 정부였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그때 이제 약속했던 그 어떤 양국의 어떤 그런 역할들, 뭐 우리로 보면 이제 북한 그 비핵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했던 문제들도 있습니다. 뭐 소소한 거긴 한데 이제 뭐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예산을 좀 대서 그쪽에 이민 그 기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후속 조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의제로 다뤄서 당장은 모든 걸 다 결론내지는 못하더라도 네. 이런 것들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그 동맹 관계가 굳건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우리 새 정부로서는 이런 실용외교의 첫 단추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인 미국과 이거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교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을 유럽연합, 일본에 했던 것처럼 할 것이다. 뭐 예를 들면 GDP의 5%. 뭐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방비는 이미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게 EU나 뭐 다른 나라들도 5%를 요구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2.6%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EU나 일본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독일, 그러니까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주요 나라 중에서 독일이나 일본보다 주둔비를 많이 이미 이제 미국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021년도에 바이든 정부 때 제11차 SMA를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합의안이 2021년도에 1조 1,800억 원을 갖다가 미국 그 주둔비로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매년 한국 국방비 증가분만큼 그대로 이제 정액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방비를 만약에 대폭 인상하게 되면 그 비율에 맞춰서 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연 미국이 그렇게 지난번에 이야기 나온 대로 갑자기 10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수준에서 100억 달러 수준을 높여달라 그러느냐. 그럼 그거는 우리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미국 내부에서도 아마 그건 과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협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해가면서까지 또 그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당연히 국방비 정액을 요구할 건데 그렇지만 그렇게 과다하게 10배, 5배, 10배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도 정치적 수사일 수 있다라는 예, 거죠. 예, 트럼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근데 이제 선거 때도 그렇지만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하면서 예. 10배 받아내도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상태인 우리나라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것이고 현실성은 떨어진다. 예, 현실상 라고 그렇게 없는 게 우리가 이미 통계 보시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가 130억 달러 무기를 수입했거든요. 네. 그중에 70%가 미국산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더불어서 가장 미국산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무기 수입하죠. 거기다가 또 이번에 관세 많이 때리죠. 네. 거기다가 또 방위비를 또 올려달라고 그러죠. 이러면 한국 내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많이 높아지고 갈 거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무리해가면서까지 하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또 예측하기가 힘든 트럼프 대통령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상식에서 벗어난 요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은데. 예, 그 방위비 이제 분담금 증액만 놓고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렇게 선거 때 얘기했던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협상의 포인트를 잘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방위비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10배를 늘린다고 하면 그럼 주한미군 숫자를 뭐 대폭 늘릴 것이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 집권 세력들은 사실 전쟁을 싫어하거든요. 오히려 해외에 나가 있는 파병된 군인의 숫자를 조정해서 줄이고 네. 미국이 불필요한 군사 개입을 안 함으로써 나가는 금액들 그리고 이제 그 장병들이 해외에서 예를 들어 큰 부상을 당하거나 전사를 하게 되면 그게 다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활용한다고 하면 뭐 미국산 무기 구매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동아시아에서의 그 주한미군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조정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 규모로 증액하지 않고도 잘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이 됐지만 이제 뒤에 남아 있는 의문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 FTA는 어떻게 되지라는 겁니다. 한미 FTA 그러면 조약이 폐기되는 건가, 송 대표님? 이거 아니면 사실상 이게 사문화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다자간 무역 협상 또 내지는 양자간도 이전에 자신 세대에서 안 했던 거는 네. 다 무시하는 전략을 이제까지 해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했지만 난 모르겠고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제 이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사문화됐다고 보는 것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제가 요즘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 네. 외교가에서 요즘에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우아한 가식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향후 10년, 20년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좀 사실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저는 뭐 별로 야만의 시대를 살고 싶진 않은데 이게 한미 FTA가 분명히 국가 간 조약이란 말이죠. 양국 의회의 비준까지 다 받은 상황입니다. 이거를 양국이 폐기하려면 양국이 또 그건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야. 그러면 이상한 상태로 계속 병행돼서 가는 겁니까? 이 국제법상 뭡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국가 긴급 사태로 중단시켰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양국이 합의해야 폐기되는 거지 이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국제법적으로 일단 이거는 이제 한미 FTA는 중단 상태고 그리고 새로 합의한 프레임워크 지난 7월 30일 합의한 프레임워크가 작동하는 거고 나중에 만약에 이제 두 나라 간에 이걸 이제 한미 FTA를 더 이상
적용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사실은 폐기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의회 비준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단도 의회의 비준이라고 하기엔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단은 이제 협정문에 내에 있으니까 협정문 제가 알기로는 23조? 23조 2항. 네. 23조 2항입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그 조항에 따라서 중단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정말로 말씀하셨다시피 양국의 의회 비준을 받은 정식 조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폐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정의 외교적 절차를 다 밟아야 되겠죠. 네. 이게 폐기하기도 쉽지 않은 게 이번 건은 양국 간의 교역에 대한 사항들이 합의가 된 거지만 FTA는 더 광범위하게 양국이 합의한 예를 들면 법률이라든지 서비스 양국의 그 개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 있어서 폐기하기도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미 FTA를 사실상 그 관세 부분을 무력화시켜놨죠. 근데 이 국제법상의 이 조약 협정을 폐기하는 거는 비준도 의회가 하지 않습니까? 의회의 권한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상 행정부가 파탄 지경에 만들어 놓고 이제 폐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 이게 미국 정치 내에서도 엄청난 논쟁이 됩니다. 과거에 이건 그때는 이제 통상 조약은 아니었는데 그 미국하고 대만의 그 상호 방위 조약을 그런 식으로 카터 정부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나서 의회와 행정부가 크게 갈등을 겪은 적도 있었거든요. 이제 네. 그럴 만큼 시끄러운 이슈기는 한데 저는 이제 이런 형식적인 문제 말고 다른 이제 포인트를 좀 찾고 싶은 거는 이 한미 FTA 무력화가 결국 의미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더 넘어서 자유주의 무역의 어떤 종말, 그다음 뭐 혹자들은 이게 이제 미국이 전후 주도해갖고 설립했던 국제 질서의 종말이냐, 뭐 이것까지 나왔는데 일단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자유주의 무역을 통해서 과거 미국이 누렸던 이게 이제 자유주의 무역이라고 하면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신자유주의인데 네.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인상이 많죠. 이제 부의 그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이제 전 세계에 다 없어지는 추세인 건데 이 자유주의 무역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이 FTA가 사실상 이제 끝나가는 시기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 시작을 미국이 했고 그 종말도 지금 미국이 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좀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요. 이 자유주의 무역을 통해서 가장 성장하고 번영을 이룬 국가가 어디냐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그 과거에 뭐 폴크루그먼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아시안 타이거라고 하는 또는 아시안 사룡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들이었거든요. 네.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자유주의 무역이 폐기되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성장했던 그 성장 모델 엔진 하나가 꺼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위기고,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이 꼭 뭐 위협과 기회의 준말이듯이 네. 우리의 산업 구조도 재편해야 되고 또 다른 성장 모델도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의 큰 산을 넘었고 이제 시장 입장에서 보면 다음 이슈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시장이 민감해할 만한 내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법인세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그럼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송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처음에 약간 용두삼이 되는 느낌이 들면서 좀 반발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배당소득세나 또 내지는 기업의 그런 소액 주주들을 우대하는 의무 뭐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그것인데 최근 들어서 그런 말씀주셨던 그 소위 세제 개편에서 여당 내에서조차도 이제 서로 약간 뭐랄까요, 서로 다른 목소들이 나오면서 어려움을 좀 일부 겪고 있는데요. 좀 차트에도 좀 나와 있지만 대주주를 뭐 25%까지 올리는 거, 뭐 그 다음에 소액주주에서 그 양도소득세, 막 이거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은 다 확정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점진적이냐 급진적이냐 이제 네. 이 이슈 갖고 싸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오늘 이제 장이 많이 밀리고 앞으로의 그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어도 8월 달 말씀하셨는데 8, 9, 10월 3개월 정도는 미국을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5월에 팔아서 뭐 10월까지는 휴가 가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이유가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특히 우리나라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뭐랄까 위험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오늘의 장이 어찌 보면 그것이 첫 번째 시작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지금 소비나 이런 것들이 어젯밤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둔화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또 네. 시장에 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관세 협상 타결 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또 한미 양국 협상단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웃으면서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더군요. 왼손으로는 총을 쥐고 언제든 쏠 준비를 하면서도 오른손으로는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게 외교라고 합니다.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